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돼지고기 가격과 추라의 결정인데요. 이제 축산물의 위기로부터 우리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패커의 어떤 태동과 앞으로의 변화상, 그리고 이제 세세히 이제 들여다보면서 돼지고기 품질, 그리고 특히 결함육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된다. 그죠?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거에 이어서 오늘은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과 추라의 결정. 사실은 돼지를 그만큼 신경 써서 키웠다면 마지막까지, 마무리까지 이제 잘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체중을 골라낸다거나, 그렇죠?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업이 되죠. 그리고 제가격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시장마다의 가격이 또 다르고, 어느 요일마다 또 다르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과에서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쭉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요 내용을 좀 볼까요? 어떤 그림이죠? 도축장에서 차와 돼지 무게를 지금 재는 거죠. 그래야만이 공차, 차량 무게를 뺀 돼지의 총 생체 중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순간 사실은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여전히 이제 돈은 샌다 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단적인 예가 다음 내용인데요. 이겁니다. 위의 내용물을 지금 절개를 해본 겁니다. 그죠? 뭐 같나요? 사료죠. 소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생체 중량으로 저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밥을 굶고 절식을 해서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화되지 않은 사료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다 그죠? 다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위의 부담, 그리고 스트레스, 오면서 돼지도 얼마나 무거웠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좀 좋을 게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게 아직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걸 저울에 한번 재봤죠. 네, 상당한 무게가 나가고요. 이런 양들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여기에 다 낭비 요소라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죠. 최소한 이건 없애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야 가격에 대해서 제값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 건전한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게를 늘려서 중량에 따른 정산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서로의 부담이죠. 이만큼 무게를 쳐서 가져간 유통 또한 불만일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그렇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돼지고기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축산물의 가격 정책은 도대체 어떻게 해왔지? 가격의 결정이 어땠지? 지금처럼 그냥 시장 자율적으로 맡겼나? 혹시 정부가 정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가격의 발전사를 보고 우리가 한번 들춰보는 거죠. 앞으로에 대한 미래나 어떤 변화상에 대해서. 패커 체계가 되면서 사실은 도매 시장의 기준에 대한 가격, 경락 가격에 대한 기준으로 하는 게 합당하냐라는 건 논쟁거리라고 말씀드렸듯이 축산물의 가격이 어떻게 발전해 온지를 좀 알면 앞으로에 대한 변화상을 또 가늠하는 데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 방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매시장 공판장이 몇 군데나 있고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가격들은 또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 하고요. 그리고 도매 가격,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연도별이든 어떤 가격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돼지고기 한 마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이 변화해난지 그리고 한 마리에 해당하는 부위별로 편중이 되는데
그 편중 현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축산물 가격 정책의 발전사. 자, 첫 번째 주제는 축산물 가격 정책의 본질적 기능이죠. 가격과 정책의 본질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주로 얘기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주로 얘기하죠.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의 결과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본질적 기능은 뭘까? 특히 우리나라 같이 국토 면적이 좁고 부양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식량의 수요에 생산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축산물 수입 없이 가격의 안정화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물가 안정의 정책에 중점을 두면 농민들의 소득 증대 문제와 항상 마찰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축산물 가격 정책은 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가격 정책을 했을까? 자, 가격 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가격이 자원 배분의 기능을 다른 어느 때보다 크게 담당하기 때문이잖아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축산업이 전환기에 처음에 따라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축산업 분야에서는 더욱 심했죠. 소득의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소비자가 고급 축산물을 소비하려고 하나 생산이 수요의 급증 현상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몇 년의 시차를 가짐으로써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좋은 예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1975년에서 1978년 사이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 상승률이 비농산물 가격 상승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던 것은 당시의 해외 건설과 수출 신장에 따른 과잉 유동성으로 고급 생산물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군요. 그러나 가격의 상승폭이 부족한 공급량만을 확대시킬 정도의 적절한 크기가 아니고 만약 더 크다면 다음의 생산은 과잉되어 생산자 가격을 폭락시키게 되죠. 1979년 농민들이 새끼돼지를 내버린 거 그게 단적인 예죠. 그리고 최근에도 뭐 돼지값 한 마리 키워야 25만 원 이러면서 난리 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12년.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안고 있는 거죠. 가격 폭락에와 그렇게 정책을 폈을 때의 어떤 이제 불합리한 어떤 시장의 반응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경쟁 품목 간 가격의 상대적 수준에 기초해서 생산 적응 구조가 바뀌니까 품목별 수급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 가격 수준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도 직결되는 것이니까 가격 정책은 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처럼 축산물 가격 정책의 목적은 첫째, 생산자 가격의 안정입니다. 둘째, 원활한 공급의 보장. 셋째, 소비자 가게의 보호. 넷째, 생산성 제고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 시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인데요. 축산물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소비자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지출 비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도 일정 선에서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한 대부분의 농사류 원료 곡물이 귀한 외화를 비용으로 하여 수입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 축산물이 수입 축산물과 경쟁을 해야만 되는 경제 구조 위에서 우리가 축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가격 정책의 본질적 기능을 이제 저희가 갖고 오는 거죠. 앞으로 또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축산물 가격 정책의 연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지? 어떤 정책을 취했지? 정말 지금같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었을까?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1980년대 축산물, 특히 육류에 대한 가격 정책은 생산자 소득의 보장을 위한 가격 지지에 중점을 두었다라기보다
오히려 이들 가격의 억제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행정 조절을 했다는군요. 육류 가운데서도 사실은 쇠고기에 대한 가격 정책이 가장 두드러졌었고 억제로 일관되어 왔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쇠고기의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랍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과잉, 과소 생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매우 불안정하게 변동하자 정부는 돼지고기를 쇠고기와 같은 범주 속에 넣고 통제를 거듭해 왔습니다. 한편 닭고기와 계란은 그냥 자유시장에 맡겨져 왔고요. 그러니까 소와 돼지고기 가격에 대해서는 1990년까지 정부가 지도 가격을 제시해야 했다는데요. 이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형태였고 1991년부터 자율화가 되었답니다. 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대선으로 좀 나열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은데요. 1980년대까지의 가격 정책은 식유 소매 상인들은 1956년 5월 30일 축산기업 조합이라는 것을 만들고 일종의 가격 카르텔이 협정 가격을 설정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형태를 거쳐 이를 합법화시켰답니다. 상인들 스스로가 소나 돼지를 도살해체하여 소매 이르기까지 원가 계산을 하고 이것을 기초로 협정 가격을 유도했다고 하지만 생산자나 소비자 대표가 배제된 상인들만의 이윤단체가 가장 중요한 소매 가격을 1969년 9월까지 13년간 계속 협정하여 왔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류 가격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답니다. 1968년 7월 5일 쇠고기 등급을 이제 좀 차등을 했죠.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 가격 차등제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소비자나 생산자의 의식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중간 상인의 유통 보조리 행위로 인해서 기대했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쇠고기 가격 파동이 나타나자 행정 지도 가격이라 하여 실질적인 가격 통제를 실시하게 되었답니다. 행정 지도 가격제 아래에서 산지의 생축 가격과 도매시장의 지육 경락가격 변동이 허용되었고 이에 따라 육류의 공급이 변동했답니다. 통제 소매 가격의 수준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산지 생축 가격이 생산비보다 높으면 생산이 증가하고 낮으면 감소하는 반복을 거듭하여 1972년과 74년 사이에는 일본으로 돈육을 수출했으나 1978년에는 수입을 하는 등 육류 가격 정책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았네요. 통제의 성격을 띤 행정 지도 가격 정책 아래서 정부는 1977년 8월 쇠고기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여 생산자 보호를 위한 하한 가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한 가격을 제시하고 이 범위 안에서 시중 가격을 유지코자 했으나 수급의 조절이 뒷받침되지 않아 1978년 쇠고기 가격 파동을 맞았을 때 유명무실해졌답니다.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쇠고기를 대량으로 수입했던 1978년 수입 쇠고기의 판매 문제가 발생하자 그해 3월 27일 쇠고기 협성 가격제라는 것을 발표하고 한화 수입육을 혼합하여 600g당 2,000원씩 받도록 행정 지도 가격을 조정했답니다. 그러나 한우와 수입 쇠고기의 조합 비율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소비자의 식별 능력이 부족하여 수입 쇠고기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시키는 효과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상을 무시한 행정지도 가격제는 많은 유통 부조리를 유발시켰다고 하고요. 산지 생산 가격과 지육 도매 가격은 수시로 변동하는 데 비해 소매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거나 고공급 물량이 부족할 때는 일정한 마진폭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간 상인은 밀도산, 밀반입, 부정계근, 기름 섞어 팔기 등 각종 형태의 유통 부조리를 자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합니다. 자, 그렇다면 1980년대 가격 정책은 어땠을까요? 이제 좀 저희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경제 원리에 어긋난 가격 통제 방법을 탈피하고 시장의 수급 사정과 산지 및 도매 가격의 변동을 소매 가격에 연동시켜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변동을 허용하는 합리적인 통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연동 가격제를 1980년 3월 15일과 4월 12일을 기해 소와 돼지에 각각 시행했다는군요. 연동가격제란 도매시장이나 가축시장에서 형성된 지육 또는 생축 가격에다 적정한 유통마진을 가산하여
정육점 소매 가격을 일정 폭으로 연동시켜 허용하자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시장의 연동가격표 작성에 필요한 연동가격 기준치를 정하여 각 시도에 알리고 이때 기준가격은 시행 전 15일간의 서울 도매시장 지역 경락가격과 유통비용 그리고 소매점의 적정 이윤이 모두 포함되었답니다. 각 시도에는 연동가격을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었고요.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축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5일 간격으로 조사된 가중평균 경락가격의 최고와 최저를 2일 이내에 보고받아서 지역별 연동가격을 5일마다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해야 했답니다. 만약 시장가격이 15일 전기의 가격에 비하여 3% 이상 변동한다면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시로 지역별 연동가격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연동가격제가 자유가격제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 조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육류 가격 정책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답니다. 연동가격제에 따른 여러 복잡성 때문에 행정계통에서나 매매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이 제도가 유통부조리를 줄이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는군요. 그러나 가격 통제의 오랜 타성에 젖어 소매 단계의 경쟁 구조가 여전히 불안전해짐으로써 가격 상승기에는 연동제가 잘 지켜지지만 하락 시에는 잘 지켜지지 않아 중간 마진이 커지게 되었고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어 연동제를 악이용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잘 안 됐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1981년 9월 또 다른 이제 용어가 나오네요. 자유가격제 일환인 가격표시제를 선언하고 그때까지 가격 통제를 사실상 해제시켰답니다. 그리고 수입쇠고기의 도매시장 공매제를 상장하면서 점차적으로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판매를 격리시켜 가격식별 정책을 펴나갔다는데요. 가격표시제는 정육업소에서 정육값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관할 세무서에 판매 가격을 신고하고 신고된 가격에 정육을 판매하도록 하여 형식상 판매업소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것을 인정하였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저물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산지 속값은 한없이 치솟는 데 반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고가격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가격 신고는 접수를 거부하므로 정유업자들이 신고가격보다 정유값을 올려받는 사례가 빈발하게 되었답니다. 업소에 따라서는 심할 경우 신고가격보다 600g당 600에서 700원씩 더 받는 업소도 있었다는데요. 1984년 하반기부터 산지 속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1985년 초에는 파동 국면에 접어들게 되자 산지 속값은 크게 하락하는데 정육 소매값은 왜 이에 준하여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정부에서는 정유업자들에게 신고가격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답니다. 그러나 당시 정유업자들의 주장은 속값이 상승하였을 때 신고가격을 올릴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자 가격은 신고가격보다 600g당 500원 이상 높게 형성되었었는데 속값이 하락한 뒤 신고가격대로 판매하고 있어 현재 신고가격이 현실적인 소비자 가격이고 따라서 더 이상의 하향 신고는 부당하다는 어떤 주장, 그런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여론에 몰린 당국에서 궁여지책으로 제시한 대안은 앞서 일시적으로 실시하다 폐지된 연동제로의 환원 조치였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협정가격제, 등급별 차등가격제 시도했죠. 협정가격제는 꽤 오랫동안 유지했던 거고 상인들만이 정한 거고 행정지도 가격제, 어쩌면 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격을 정한 거. 그러다가 다시 연동가격, 이무의 가격을 정한 거죠. 시장의 변동, 그죠? 5일 간격. 그리고 다시 표시가격제. 그러다가 잘 안 돼서 연동가격제. 이때 국세청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세무당국. 네. 그럼 이런 과정을 겪어서 1991년 이후 자, 정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육류연동가격제를 폐지하고 소비자 가격을 자율화하였답니다. 이후 가격 자율제에 따른 부위별 판매제를 실시하여 정육점에 부위 명칭, 용도, 가격 등을 표시한 표지판을 지녀토록 하였고 소고기는 10개 부위, 돼지고기 7개 부위 분할 판매토록 하고 동월 7월부터 육류도체 등급 제도를 의무 시행하면서 현재 이르고 있다는 거죠. 자, 축산물 가격은 정부의 직접 개입은 자제하는 한편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근 생산자 단체의 수급주조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공급 과잉 시에는 암소, 모돈의 도태를 유인하고 장려금을 지급하고 군납급식 등의 자율적 생산 할당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급 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공급 부족 시에는 사육 기반 유지 목표로 다산 장려와 출산 장려를 유인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관여하고 있죠. 축산물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죠. 그리고 축산물 경매 시장을 통해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축산 농가와 유통업체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형태죠. 자, 그런데 2011년 정부는 축산물 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쪽 과거에 있었죠. 시장 자율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비판하면서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재 축산 농민들은 유통업자만큼 과실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과거 시행했었던 가격 연동제가 재조명받고 있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됐지 사실은 그럴 때마다 사실은 등장했던 게 연동 가격이죠. 왜 가격이 산지 돼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소비자 가격이 안 떨어지냐? 삼겹살은 금값설이다. 금값이면 도매 가격도 좀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 유통 단계 과정상 이렇게 어쩌면 중간에서 떠안는 그 부담을 떠안는 어떤 완충의 역할보다 가격만을 봤을 때에 탄력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학계에서는 비탄력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산지 속값과 아니 산지 돼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과는 사실은 뭐 연동되거나 탄력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더 논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은 과거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많은 시도를 했었네. 그러다 정부가 시장 자율로 완전히 전환을 했구나. 그리고 현재를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경매 시장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지금 가격이 기준 가격으로 제시되고 있잖아요. 나머지 94% 정도 되죠. 6.6이 이제 경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6%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약 94%가 거래된다고 볼 때, 그 기준 가격에 적절하냐라는 논쟁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주체들이 대형 축산기업으로 조합과 묶인 협동조합형 어떤 기업의 이제 어떤 패커가 이미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경매 가격 기준으로 굳이 해야 돼? 라는 논점도 들어가 있죠. 그냥 농가가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윤을 보장해주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적정 가격으로 매입해서 판로 개척과 판매, 심지어 이제 또 더 나아가 수출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랬을 때 가격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연동제고,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공산품처럼 좀 적정 이윤을 보장한, 그리고 시장의 가격을 주고받는 경매 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된 가격 기준으로 좀 비중을 맞춰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매시장 공판장에는 지금 얼마만큼이 있는지, 어떤 시장 구조인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지도는 지역별 출하도수입니다. 일단 경매가 일어나는 비율을 좀 보기 전에 지역별 출하되는 양적인 부분을 한번 보는 거죠. 어디에서 많이 돼지를 출하하느냐. 어느 지역인가요? 보이시나요? 충남? 경기? 네, 많죠. 네. 그리고 경북, 경남. 이런 순. 그렇죠. 자, 먼저 우리가 도축장을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LPC라는 용어가 나왔고, 축산물 종합처리장이죠. 도축과 가공을 함께하는 대형 기업, 대형 업체고, 그리고 정부가 육성을 해서 사실은 만들어낸.
거죠. 포장 처리까지 해서 유통시키기 위해 하려고 전국에 8개소가 있죠. 그리고 축산물 도매 시장은 경매 입찰하는 방법으로 도매하는 업체죠. 도매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사실은 주체, 지자체 또는 민간 등이 운영하는 거죠. 허가를 받고. 예, 이제 전국으로 보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공판장. 사실은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가격 기능은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누가 운영하느냐의 차이. 그러니까 축산물 공판장이 최근에 공판장 확대가 안 됐죠. 가축 시장은 사실은 이제 넓혀졌죠. 누구나 좀 더 할 수 있도록. 축산물 공판장은 생산자 단체에서 개설 운영하는 거죠. 그죠? 위탁받아 조합원들의 어떤 조합을 꾸리고 있으니까 조합의 판매를 위탁받아서 도축 판매하고 정산을 대행해 주는 거죠. 이렇게 수탁사업과 위탁사업. 이게 전국에 8군데가 있네요. 이렇게 LPC 도매시장 공판장. 근데 저희가 지금은 경매시장에 대해서 좀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도매시장과 공판장. 예, 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하면 됩니다. 자, 다음 표는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도대체 얼마만큼 잡을까? 어디에서 많이 이제 도축이 일어나지? 이 비율을 좀 보려고 했던 건데요. 뭐 계계별로 보면 이제 좀 두수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역별로 대체로 퍼져 있죠. 그래서 사실상 구제역이 터졌을 당시에 논의됐던 것들이 도매시장 공판장이 사실 출하의 어떤 농가가 출하고 싶을 때 출하할 수 있는 창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광역 단위로 있어요. 그래서 광역 이제 지역 간 이동을 좀 제한하는 건 어떠냐라는 식의 검토가 됐을 때도 사실은 이게 전국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죠. 예, 그리고 지금 보시듯이 이제 물량의 어떤 차이는 그렇죠. 지금 제주 축협이 굉장히 많이 잡죠. 그죠? 도매시장 공판장의 물량입니다. 총 도축 두수 개념이 아니라 상장된 두수 개념이죠. 그리고 어디가 제일 작아 보이나요? 신흥산업인가요? 음, 아니네요. 농협부천. 예, 농협부천이 더 작죠? 그러니까 물량의 움직임이 그날의 증감이 만약에 변동이 크다면 그 중도매인들이 이제 적정한 대지를 구매하고 가져가는 이 수요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 중도매인들이 찍어서 가져갔을 때 중도매인이 찍는 것이 수요량이잖아요. 그게 매칭이 되고 어느 정도 일정하다면 흔들림 없이 가격이 어차피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물량의 변동폭이 있고 중도메인의 어떤 수요가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서 가격이라는 증감폭이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죠. 이 증감폭에 이걸 우리가 흔히 수급에 대한 가격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디에다 내느냐에 따라 또 가격이 또 다르죠. 그런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자, 다음 내용은 도매 가격. 여기에서는 경락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형성된 가격. 경락 가격을 이제 지금 작업하는 현재 기준이죠. 예, 오늘자인데요. 보면은 이제 도드람부터 협신, 제주축협에 이르는 가격대를 지금 기간별로 이렇게 바로 조회할 수 있죠. 앱으로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가능하고요. 매일매일 실시간 경락 가격도 볼 수 있죠. 요거는 지금 한번 오늘자 화면 캡처를 해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보려는 그 도매시장 공판장별, 그러니까 이제 권역으로 나눴죠. 가격, 등급별 가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예로 도드람에서는 오늘 1 플러스 가격이 5,143원 킬로그램당, 그리고 131두가 거래가 됐네요. 그죠? 그리고 1등급은 4,971원. 이런 식으로. 평균이 그래서 4,993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곳에 내느냐에 따라 지금 가격이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협신식품이 5,592원. 그렇죠? 그리고 제주 축협이 6,357원. 이런 식으로 가격의 어떤 차이의 변동폭이 도매시장 공판장마다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도매시장 경락 단감이 두수입니다. 어, 그죠? 이제 성별로 한번 이제 등급별 가격비를 보는 건데요. 경락 두수와 경락 가격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암태지의 가격비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박피와 탕박. 사실은 박피는 몇도 없기 때문에 제외해도 될 거라고 보고요. 탕박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플러스 탕박은 경락두수가 전체 24만 9,568두네요. 그리고 경락가격이 4,715원, 107.6 가격비가요.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1등급의 가격비는 104.7, 약 3% 차이가 나죠? 등급 간. 상당히 큰 겁니다. 대지에서는. 그리고 2등급이 99.5. 이런 식으로 등급별 가격 그리고 암수 거세에 따른 가격 차이. 예,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육질 등급별로 한번 연도별 그걸 평균만 한번 내본 건데요. 14년부터 18년까지 지금 가격 흐름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2008년부터 한번 18년까지 육질 등급과 규격 등급. 과거에는 규격 등급이라고 해서 A, B, C 뭐 영어로 썼던 거 기억 혹시 하십니까? 그러다가 합쳐졌죠. 육질 등급으로. 병합이 돼서 이제 육질 등급 단일 등급 체계로 가고 있는데 이 흐름 3,800원대에서 뭐 2018년 기준으로 보면 4,300원 다소 좀 17년에 비해서는 떨어졌죠. 자, 등급별 가격을 보면 2008년부터 18년 그래프를 보는 거죠. 11년도에 왜 이렇게 가격이 높죠? 평균 가격입니다. 그렇죠. 구제역이 있었죠. 2010년 11월 달에 구제역이 전국에 확산되면서 11년 4월까지 살처분을 했죠. 당시에 사육 규모의 3분의 2를 다 묻었죠. 그러니까 부족해지죠. 공급량이 부족해지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고 평균 가격이 거의 6,000원대라는 거는 정말 좋은 가격일 때는 7, 8,000원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12년, 13년 가격이 많이 주저앉았죠. 그죠? 그러면서 좀 너무 조기 회복이 빨리 됐죠. 그러다가 이제 차츰 가격을 과거보다는 좀 이제 좀 더 높이 형성되는 안정적인 구조로 가는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건 앞에 거랑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가 추가됐죠. 맨 끝에 있는 평균 등회 제외입니다. 2,720원, 2018년에 그 그래프를 제외한 거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회를 제외하고 평균 가격은 도대체 등급에서 볼 때 어느 가격대에 형성될까? 1등급 준할까? 아니면 지금 보는 데서는 사실 1등급보다 아래에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이만큼 어쩌면 가격이 낮다라는 거는 누군가의 손해거나 누군가의 이익이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이렇게 형성됐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뭔가 석연치 않지 않나요? 최소 1등급 정도는 가격이 좀 형성돼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에 준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실제 본 데이터는 1등급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축산물 품질평가원 자료입니다. 자, 이게 이제 도체중대별 성별로 가격대를 한번 본 거죠. 76kg 미만은 사실상 거의 뭐 암컷이나 거세의 차이가 크지 않죠. 근데 점점 체중이 증가할수록 암퇴지에 대한 선호가 보이시나요? 네, 가격이 높죠. 그래서 전체 가격이 가운데 형성된다. 예,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탕박 기준이고요. 성별로 도체중대별 도체 성적, 그러니까 출하를 했을 때 도체중 구간에 보면서 거기에서 도체중과 등지방
그리고 육질 등급이 어느 정도 형성됐지라고 한번 보는 겁니다. 전체로 봤을 때 통상 저희가 뭐 좋다 그러는 게 87에 94 정도로 본다면 가장 많이 출하되는 도수죠. 642만 도 정도 출하가 됐네요. 그리고 경락 단가가 4,532원, 도체중이 89, 평균이죠. 등지방 22. 저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89에 22. 요게 도체중과 등지방이 가장 어쩌면 모델, 표준 그 정도의 준한. 그렇죠. 근데 이제 암태지에서는 87에 94에서 이제 20mm 정도 등지방이 좀 얇고 거세에서는 87에 94kg대를 보면 23.7 다소 높죠. 그러니까 암태지는 조금 등지방이 좀 덜한 데 비해 거세는 좀 더 과한 그런 형태의 패턴을 지금 여기서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규격을 얘기할 때 거세돼지는 도체적으로 늘리면 늘릴수록 등지방의 두께가 그만큼 많이 커집니다. 사실상 그래서 떡지방이 발생할 확률도 커지는데요.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죠. 그렇죠? 떡지방에 대해서는 품질 부분에서 살폈으니까 궁금하시면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암태지는 다소 얇은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도체중을 좀 더 늘려도 키워도 사실상 등지방 범위 안에는 들어가는 개념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아마 최근에 생산자 단체에서 아마 요구를 했다고 알고 있고요. 성별 구분해달라, 도체중을 늘려달라. 이런 얘기들이 아마 이 발판에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부분육 도매 가격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부분육 도매 가격 추이입니다. 냉장 기준이고 삼겹, 갈비, 목살 순으로 쭉 봤을 때 그래프로 보시면 좋겠죠? 예, 15,467원. 그렇죠. 이 가격 추이를 보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상 삼겹이나 목심이 아닌 한은 거의 가격의 변동이 없죠. 14년이나 18년이나. 그러니까 뭐 저기 좀 뭐죠? 등심인가요? 네, 등심이 조금 이제 증감이 있긴 한데 그렇죠. 부분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가격의 어떤 부위별 차등이 보여지는 거죠. 도매에서부터. 냉동 기준입니다. 예. 앞에 것과 차이는 냉동 기준인 거고 가격이 좀 낮죠. 한 3,000원 정도 낮게 형성돼 있고 예. 데이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돼지고기 한 마리의 가격 변화와 편중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돼지고기의 유통 가격은 한 마리가 이제 출하될 때 기준입니다. 한 마리, 그러니까 돼지 생축으로부터 시장 경매를 통해서 농가가 받을 수취 가격, 그렇죠? 그리고 그때 형성된 시장의 도매 가격, 그리고 각각의 분할, 정형돼서 정육으로 거래될 때의 소매 가격으로 이제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돼지고기의 산지, 도매, 소매 가격을 보면 100g당으로 이제 환산을 해봤죠. 그랬더니 산지 가격이 307원, 그리고 도매 가격은 409원, 소매 가격은 1238원. 그러니까 산지 가격이 도매 가격이 산지 가격의 0.3배 수준으로 높았고, 그리고 소매 가격은 산지 기준으로 3배나 높았죠. 그리고 소매 가격은 도매 가격의 2배가 높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하실 점은 그렇죠. 돼지고기 유통 가격은 그냥 현재 벌어지는 현상을 한번 들여다본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아니, 정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유통은 계속 변하잖아요. 가격 또한 계속 변하고, 누군가가 팔 때 각각의 장소마다 또 이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그냥 하나를 지켜볼 때, 이제 시장을 한번
한번 시장을 들여다볼 때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도는 일생이라고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제 돼지가 크고 태어나서 크고 자라서 출하돼서 도축장으로 가서 다시 이제 소매점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돼지 한 마리가 도축장을 거치면서 지육, 그러니까 머리, 족, 내장을 제거한 어떤 뼈가 붙어 있는 상태죠. 지육은. 그랬을 때 지육과 1차 부산물, 그렇죠? 머리, 족, 내장, 가죽. 이게 1차 부산물이라고 하고, 그다음 이제 지방으로 분리되죠. 그리고 다시 지육은 정육과 2차 부산물.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발굴을 하면 등뼈, 잡뼈와 지방이 또 다시 나오죠. 지금 그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랬을 때 한 마리가 차지하는 정육의 비율이 65% 정도 되고요. 지방이 23%, 뼈가 10.9% 정도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럼 다시 정육은 뒷다리부터 이제 낮은 순으로 보면 뒷다리가 20% 정도, 앞다리 12%, 삼겹살 12%, 등심 8% 이런 식으로 목심, 갈비, 간심, 특수 부위 이렇게 정육이 구성이 되죠. 다음 그림은 돼지고기 소매 가격이죠. 소매 가격을 한번 보면 가장 비싸게 팔리는 것들, 그리고 이 빨간 띠 형태는 이제 그 가격의 폭이죠. 범위. 그랬을 때 막창 가격을 특수 부위로 보면 막창 가격, 그죠? 막창부터 항정살, 이런 쪽이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곱창, 갈매기, 목살, 삼겹살, 이 순서대로 쭉 내려가는데 사실은 앞에서 봤듯이 뒷다리와 앞다리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위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가격은 굉장히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가격에 어떤 돼지 한 마리가 차지하는 게 이렇게 편차가 크다. 2천 거의 2,400원부터 300원까지 있으니까요. 등뼈로 본다면. 물론 각각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쓰임새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뭐 틀리다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격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편차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편중형 이제 이게 이 어떤 이 벌어져 있는 차이와 이제 앞에서 살펴보는 이제 정육량 그리고 가격 이걸 한번 합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한 마리가 그럼 어떻게 구성되는 거지? 얼마지? 이렇게 구해낼 수 있잖아요. 자, 그 내용을 다시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슈퍼마켓, 대형마트. 그렇죠? 그 가격들을 산지, 도매, 판매, 음식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각각의 소매점의 형태에서 파는 그 가격의 어떤 변동폭을 쭉 보면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슈퍼마켓이 맨 앞에 파란색이죠. 슈퍼마켓은 산지에 248원, 시장은 똑같죠. 돼지 한 마리니까, 그죠? 가축. 도매에서 323원. 지육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되잖아요. 같은 가격이죠. 그랬을 때 판매점에서 이제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슈퍼마켓은 1713원에 판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6,340원은 정육점과 일반 음식점을 거래될 때 가장 끝에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편차가 크죠. 음식점 같이 가면 6,300원. 그리고 판매점에서 팔면 정육점이나 슈퍼에서 팔면 1,700원.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248원이 6,300원까지. 오, 어마어마하게 가격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지금 이 표는 돼지고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이 뒷다리잖아요. 그래서 뒷다리를 기준으로 가격 차이를 한번 산출해 본 겁니다. 목살, 삼겹살, 갈비 가격이 뒷다리에 비해 100% 포인트가 높죠. 거의. 그렇죠. 그리고 뒷다리보다 이제 낮게 팔리는 제품은 등뼈가 유일했다라는 것도 이제 기초로 삼은 거죠. 그래서 뒷다리 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번 편차를 본 거예요.
막창은 뭐 200%. 그러니까요. 가격이 엄청나죠. 차이가. 목살, 삼겹살, 갈비. 자, 이 표는 이제 대표적인 7개 부위에 대한 단순 평균 가격을 각각의 거래 중량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살펴봤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뭐 뒷다리 20%다, 삼겹살은 12%다. 앞에 기억나시죠? 그 비율을 100으로 다시 환산한 다음에 가격과 곱해서 하나의 단일 가격, 1238원을 100g당 가격을 뽑아먹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마리의 정가 비용을 쭉 나눠보면 세분해서 나눠보면 목살은 사실은 757원이 더 받는 거죠. 삼겹살은 625원. 그리고 어떤 기준 가격 대비 뒷다리 가격 504원을 덜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는 건 한 마리 가격 비중은 그냥 그 가격 비중으로 한번 나눠본 거예요. 그랬을 때 가격으로 가장 많이 이제 차지하는 건 삼겹살이에요. 거래 중량은 12%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상 가격과 합산돼서 팔리는 그 어떤 한 마리에서 차지하는 건 27%가 된다는 거죠. 뒷다리는 양은 20% 굉장히 많은데 가격이 좀 이제 낮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만큼 까먹어서 한 2% 빠진 18% 이런 식으로 한 마리 가격 비중까지 한번 구해본 겁니다. 그래서 돼지 한 마리가 차지하는 소매 가격의 비중을 이제 정리하면 100을 기준으로요. 삼겹이 27%,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양은 작은 대신 양은 12%인데 가격을 높게 받으니 27%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살은 15%, 뒷다리 18%, 앞다리 16%. 앞다리와 뒷다리를 이제 높이 팔면 팔수록 사실은 이제 삼겹의 어떤 판매 이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마리의 판매 비중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축산물 가격 형성에서의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국은 모두 축산물의 가격 형성이 시장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죠. 이는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다고 보는데요. 다만 가격 안정대를 벗어나거나 가축 질병이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선 특별 개입을 하고 있죠.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대부분의 국가는 모두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축산물 가격 안정대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요. 안정 기준 가격과 상위 가격을 정해서 거기에서의 개입 여부. 그러니까 일본은 1971년 돼지고기, 1991년 쇠고기 수입 자유화가 실시돼 현재 이루고 있는데 소와 돼지고기에 대해 축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가격 안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정식육, 그러니까 소와 돼지고기를 말하죠. 의 도매 가격을 안정시켜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지정식육의 안정적인 공급을, 그리고 생산자에게는 농장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었죠. 제도의 목적은 생산자의 경영 안정과 안정적인 육류 공급을 위한 것이고, 기준이 되는 가격은 도매 가격이며, 도매 가격의 상한, 안정 상위 가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한, 안정 기준 가격을 설정한 후, 도매 가격이 하한선인 안정 기준 가격보다 낮아지면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수매하고, 안정 상위 가격을 상회할 경우에는 방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합니다. 축산물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축산물 경매 시장을 통해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축산농가 유통업체에서 거래를 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EU의 어떤 특별 개입 부분을 한번 보려는 건데요.
이유는 그러니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6년 12월에 유럽연합의 21개 품목별 공동시장 조직을 하나의 공동시장 조직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는군요. 가격 정책은 역내 시장 개입, 공공시장 개입 등이 있고, 공공시장 개입은 개입 가격을 정하여 시장 가격이 개입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수매하는 정책이랍니다. 좀 비슷하죠? 뭔가 가격을 정해놓고 떨어지면 수매한다. 가축 질병이 발생한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 개입을 또 하고요. 집행위원회는 역내외 유통과 교육의 제한을 감안하여 특별 지지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데 소와 돼지고기가 그 대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EU는 매년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참조 가격을 책정하고요. 이 정책 가격은 육류 시장의 과거 경험과 앞으로의 추세 그리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설정한답니다. 돼지고기 참조 가격은 이게 과거 데이터라서 아무튼 2010년 기준으로 표준 등급 지육 톤당 뭐 1,509유로로 정한 후 참조 가격이 103% 미만이 되면 수매하는 이런 형태. 수매 가격은 참조 가격의 78 내지 92% 수준에서 집행위원회가 결정을 하고요. 쇠고기의 참조 가격은 요건 우리 지금 돼지고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요거는 참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수매 가격은 집행위원회가 경매 방식을 통해 수매 가격과 수매 물량을 결정합니다. 축산 농민이 받는 것은 개입 가격이 아니라 매입 가격이고요. 매입 가격은 쇠고기의 그러니까 어떤 고기의 질에 따라 제각기 다르죠. 그렇게. 그래서 질이 다른 고기의 각각 상한선의 매입 가격대가 있고 이들 상한 매입 가격은 매입 가격과 밀접한 관계 아래서 도축률과 지육 및 정육률에 따라 조정이 된다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축산물 수급 조절의 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 과거 우리나라는 2010년 말 구제고로 인한 돼지 생산 기반이 낮아졌죠. 2010년 말 11월 정도 그죠? 구제 발생해서 2011월 4월까지 사육 돼지의 3분의 2를 살처분했죠. 그래서 11년에는 축산물 가격이 급등했죠. 그러니까 급등할 때는 수입 할당 관세를 낮춰서 수입 축산물이 국내산 돼지고기의 부족한 공급량을 보충토록 했죠. 그죠? 그 이전에는 농협을 통해 수매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고요. 또한 2012년 말 돼지 생산 기반의 조기 회복, 그렇죠? 그래서 공급 과잉이 되니까 가격이 급락했죠. 그럴 때는 사료비 지원처럼 보조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하기도 했죠. 또한 2013년 하절기부터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한 때는 어, 자, 이 다음 표와 같이 사육농가 스스로 거래 가격을 자율 인하토록 캠페인을 벌인 바도 있죠. 5,700원 이상이면 마이너스 2% 자금 지급률을 감하겠다. 뭐 3,200원 미만이면 2%를 더하겠다. 사실 이렇게 수급 조절의 어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폭등하거나 너무 떨어졌을 때는 개입의 어떤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주요국 대부분이 축산물 가격을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가격 폭등과 폭락을 했을 때 어떤 개입, 수매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 특징은 수출 선진국은 불측, 그러니까 측정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변동성이 좀 크다고 할까요? 경매 방식보다는 예측이 가능한 직거래 가격 형성을 선호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EU 등 축산물의 수출 선진국은 과거 축산물 시장에서 몇몇 중도매인들이 이제 중도매인들을 통해서 시장에 맡겨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방식 이렇게 안 하고 축산 농가와 축산 기업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내수와 수출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직접 가격 결정하는 직거래 방법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는 축산 농가 유통업체들의 규모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EU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주도형으로 산업을 육성해 오면서 자국 내 축산업의 보호 및 수출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생산자 도축장 및 정부기관 대표자들 모여 일정 기간 동안에 축산물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기본으로 도축장 및 유가업체의 상황뿐만 아니라 수출 대상국의 시장 상황도 함께 고려하면서 축산물의 가격을 결정한 체계를 이미 정착하고 있죠.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미국은 대형 축산기업 중심으로 수출을 주도하면서 기존의 경매 방법
방식보다는 장기 거래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 농가와 직거래하는 거래 형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런 반면 우리나라 일본은 축산물의 수입국으로서 수입국이죠. 수출국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수출국과는 이제 차이가 크죠. 그래서 화우나 한우 등 국내산 축산물을 브랜딩, 그러니까 이미지, 인지도 제고죠. 그래서 내수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을 꾀했죠. 그래서 수출입과는 좀 무관한 중도메인들을 통해 축산물 시장에서 경매제를 통한 가격 형성을 유지하고 있죠. 좀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축산물 도매 시장의 물량 감소 6% 정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 형성의 적정성, 적정한지 이게 합리적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정답, 답을 좀 구하려면 미국과 같이 어쩌면 좀 뭐라고 할까요? 축산농가와 대형 축산기업 간의 거래 가격을 시장에 공개, 우리나라 지금 공개는 안 하고 있죠. 공개하거나 뭐 공공기관을 통해 축산농가 유통업체 간 거래 가격을 조사토록 해서 조사는 되고 있죠. 그죠? 조사해서 축산 유통이나 유통 실태라고 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경매 방식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좀 직거래 방향으로, 그리고 직거래가 됐을 때 농가와 유통업체 간 거래된 가격들을 그 가격 자체로 이제 좀 거래가 형성되도록 하는 그런 쪽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아마 패커가 된다면, 패커는 이제 조합의 이제 일정 부분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농가 경영을 안정화시키려면 플러스 알파를 주고 안정을 꾀한 다음에, 그죠? 그렇게 가격을 책정해 주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죠. 그래야 유통시장에 대한 팔로나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혹시나 수출을 하게 된다면 더더구나. 생산 기반의 안정을 취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일정 가격을 그냥 부여하면 되는 거죠. 경매 방식처럼 수급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되면 사실은 테크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관리하고 운영하기는 좀 버거운 거잖아요. 예, 그런 쪽에서 볼 때 우리나라 좀 더 경매 시장에 대해서, 경매 제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유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축산물 가격 형성의 시사점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대부분 국가는 모두 축산물의 가격을 안정을 추구한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 그런 내용은 개입을 통해서 해결한다. 수매나 이런 것들. 그리고 수출의 선진국들은 사실은 수출 지향으로 가기 위해서 생산 기반을 안정화시킨다. 그래서 직거래 형태, 그들 간의 거래를 공개하는 쪽으로, 시장에 공개하는 쪽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고, 세 번째 특징은 대형 축산 기업은 생축 매입 가격보다는 부분육 판매 가격에 초점을 둔다입니다. 축산업의 규모화시려는 결국 시장 자율적인 가격 결정이라기보다 좀 시장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가격에 변동성이 있으면 좀 경영이 압박을 받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관계자 상호 간의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죠. 조합 중심의 대형 패커는 생축 매입 가격보다는 향후 유통시장에 판매할 가격 대비 조합원에게 환원할 이윤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아마 맞출 거고요. 다시 말해서 조합 중심의 대형 패커는 공동체 성격이 강해짐에 따라서 매출액 대비 농가 수지 가격이 책정될 여지가 크죠. 임의의 가격을 정해서 준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판매하는, 판매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할 거 아닙니까? 실례로 미국의 양계 산업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전통적으로 기초가격 인용제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이루어져 왔다네요. 이는 수요와 공급이 비교적 잘 반영된다고 본 어떤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시카고 등 시장 가격을 기준해서 여기에 적절한 프리미엄이나 할인을 고려하여
다른 유통 단계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닭고기 시장은 1960년대 이전만 해도 군소업체들이 많았답니다. 생탁 시장이 90%를 점했고요. 이때는 보관기간, 날씨, 운송 문제로 닭고기 가격 변동이 심해져 가지고 생닭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주를 이루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 1960년대에는 12개 도시 평균 생닭 가격을 USDA, 그러니까 미 농무성에서 취합하여 고시하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유통 당사자들이 운송비, 닭 사이즈, 품질 등을 고려해서 흥정에 의해서 닭고기 가격이 결정되었답니다. 그 후 AMP와 같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가격 결정의 해결사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즉, 대형 슈퍼마켓의 닭고기 가격이 미국의 닭고기 가격 기준이 되었던 거죠. 1970년대에는 미국의 육계 산업이 계열화책에 의해 대형화되면서 타이슨이나 홀리펀 같은 닭고기 전문 회사가 등장했고, 이때는 대형 슈퍼마켓 가격보다는 어너 베리사가 고시하는 고시 가격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면서 그 고시 가격을 미국의 닭고기 가격이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사, 발전사가 있는 거죠. 그때그때 시장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는 경매 시장을 주로 우리가 이제 자율적으로 형성됐다라고 봤지만 돼지 시장에서는 사실 경매 시장은 그러니까 틈새잖아요. 내가 장기 거래를 통해서 유통업체와 안정적으로 주고받는 거래처에 안정을 꾀했는데 가격 기준만은 경매 시장을 준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경매 시장은 농가가 출하할 때의 어떤 이제 막상 출하할 때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을 때를 대비한 보완책이 좀 더 강하잖아요. 물론 거기서 형성된 가격이 뭐 잘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가격은 사실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안정적인 경영을 하려면 그죠? 유통업체와 장기 거래할 때에 가격이 형성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냥 생산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윤 플러스해서 이렇게 경영 안정을 꾀하는 거죠. 좀 다른 걸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렇게 좀 발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사점을 좀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어서 계속 좀 조금만 더 보면 1980년대에는 미국의 육계 산업은 가공 산업으로 발전했고 1990년에 들어서는 타이슨을 포함한 몇몇 회사가 시장 가격이 아닌 자사의 닭고기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답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미국의 타이슨의 닭고기 가격 결정 구조를 보면 생닭 가격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부분 요구에 의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플랜트 매니저, 그러니까 공장장이 가격을 결정 발표해 이 가격을 기준으로 대리점 가격이 결정된다는군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미국은 그런데 우리 닭고기 시장에서의 계열화가 거의 96%에 이르렀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닭고기 시장에서 경매 가격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유독 돼지에서의 계열화 비율이 좀뭐 낮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은 좀 더 먼 미래를 봤을 때에 대비한다고 봐야 될지. 아무튼 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 지금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가격 결정, 그러니까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거냐.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보호가 돼야 되고. 이런 쪽에서 가격을 반영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어느덧 오늘도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가격만큼 참 민감한 주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 폭락했을 때 농가들한테 그 부담을 안아야 된다라고 본다면 막연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려면 좀 제도적으로 보완도 필요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하고 우리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것들은 같이 고민하면서 합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더 도출해 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쪽에서 이제 경매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는 경매 시장을 좀 뜯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잘 알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지금이 가장 좋아. 란다면 사실은 고민할 거리는 없지만 지금 분명히 뭔가가 좀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들리고 보였다면
그렇죠. 그리고 또 유통에서 얘기하는 이제 유통에서 이 어떤 경매 시장을 보는 것과 농가가 보는 시각의 차이, 그리고 형성된 가격을 서로 볼 때에 바라볼 때의 어떤 시각 차이, 이런 것들을 좀 메우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